문화적으로 과거부터 우리 문화가 최고였고 모든 게 중화 사상이라는 거 열등감하고 합쳐져가지고 저렇게 무대뽀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중국 친구도 있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나 한심한 사람들이래요. 김치를 지네 거라고 하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서 정말 저렇게 할 일이 없을까. 서양 세력한테 당해왔다라는 피해의식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요. 북한 사람들은 중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본은 100년의 적이고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중국인을 겪으면서 중국인들의 약간 어떤 무례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싫다라고 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약간은 소득이 낮은 거랑도 좀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좀 민폐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인들은 그게 다른 나라보다 심한 게 일단 숫자가 많고 눈에 잘 띄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예전에 가난할 때 외국 나가면 되게 조심했잖아요. 겁먹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신감이 너무나 큽니다. 이 문화적 자신감, 자부심이 너무 커서 다른 데 가서도 좀 자기식으로 무대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외교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흔히 말하는 제국주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도 발전을 해요.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도 꼭 요즘뿐만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도 그 나라하고의 협력을 할 때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았습니다. 물론 에너지 문제로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 이런 거는 조금 예외적인 수가 있었는데, 상당히 정세가 바뀌어 왔고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서서히 좀 바뀌는데, 중국은 과거의 제국주의 행태를 갖다가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숙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대1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가 차관을 주고 사업을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을 대부분 고용하고 같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차관을 줘놓고 받을 건 다 받고 운영권도 뺏어오고, 그 다음에 자기는 중국 사람들을 또 잔뜩 데려가서 거기서 일을 시키고, 자기네가 그 힘이 세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너무 과도하게 좀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반발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지정학적으로도 불리한 게 영토를 맞댄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영토를 맞댄 나라끼리 사이 좋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토 분쟁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그 나라들하고도 계속 사이가 나빠지는 거죠. 근데 인도하고도 굉장히 영토 분쟁이 있었고요. 중국 사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도 중국 친구도 있는데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그 친구는. 근데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냐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너무나 한심한 사람들이래요. 물론 그 층이 어쩌다 한두 명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룹은 돼 있지만 절대로 그게 다수는 아니다. 자기네가 20세기 이후로 늘 서양 세력한테 당해왔다라는 피해의식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요. 아편전쟁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도 서양 문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자기네가 넘어서야 되고, 이러려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경제력은 미국보다는 안 되지만 문화적으로 과거부터 모든 거를 우리 문화가 최고였고 모든 게 중화 사상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로다가 자기네 자존심을 세우려는 그런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국뽕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태여 하나하나 그걸 대응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에 하는 순간에 말려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대응을 하는 순간에 걔네들은 몸집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약간의 그 중국의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가 과거에 어땠고 옛날에 지배했었다. 문화적인 자부심을 적당히 갖는 건 좋지만 이게 넘어서면은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차라리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살고 미국을 이미 능가한 상태라면은 덜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하더라도 조금 더 세련되게 그렇게 너무나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좀 조심스럽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저는 그 열등감하고 합쳐져가지고 저렇게 무대뽀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치를 지네 거라고 하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서 정말 저렇게 할 일이 없을까? 저 에너지를 생산적인 데 써야지 왜 저렇게 낭비를 하고 있나 하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하고 중국이 친하고 우방인 거는 맞지만, 북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그다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파악하고 있기로는 북한 사람들은 중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일본은 100년의 적이고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국제 정세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제일 큰 힘이 되는 거는 맞지만, 그리고 좀 경제적인 지원도
북한한테 해주고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자기네들을 얼마나 핍박하냐 이거예요. 필요하니까 손은 잡고 가되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좋아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는 문제고 또 실제로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좀 그 날선 반응들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뭐 완전히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럴 건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또다시 중국하고 또 같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중국보다 지금은 러시아가 자기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요. 외교에서 의리 따지는 것만큼 멍청한 건 없습니다. 절대. 무조건 이거는 실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상대방을 갖다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자극한다든지 하지 않게 뭐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걸 좀 세련되게 하는 정도가 외교력인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남들한테 뭔가 매력적으로 줄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일단은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 기업의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주는 돈을 받고 북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중국만 있으면은 살 수 있어. 먹고 살 길이 생겨.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체제가 유지가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야 뭐 그렇게 된다 그래도 사람이 뭐 그 사람이 그래서 뭐 중국으로 이민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뭐 완전히 그냥 뭐 무너지면서 쿠데타가 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럴 위험도 있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숨줄을 지금 틀어주고 있는 정말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중국이 빨대를 꽂아가지고 영양분을 넣어주면서 사람이 그쪽으로다가 마음이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건 사회가 굉장히 큰 그 붕괴 위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자본이 크게 들어오는 거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큰 거죠. 먼저 이제 1대1로 사업이라는 거는 과거에 실크로드처럼 중국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시작됐고 글로벌 인프라 개발 및 경제 협력 프로젝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요 내용은 그 여러 나라들한테 대규모 차관을 제공을 해요. 차관을 제공한 다음에 주로 도로, 철도, 항만, 비행장, 에너지 시설 이런 식의 인프라를 건설을 해주는 건데 대부분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이거든요. 뭐 스리랑카,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뭐 나라들 뭐 거기에 돈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돈을 대줄게, 빌려줄게. 빌려준 다음에 우리가 와서 그리고 우리 기술로 건설을 해줄게. 그 정부에서는 그게 들어오면 당연히 좋죠. 물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지만 자기네 사람들도 조금은 고용이 될 뿐만 아니라 어쨌든 자기가 그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하나의 그 업적이 되니까 중국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이 얼마나 무역을 많이 하냐. 이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 항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운영이 잘 될 거다. 그리고 이 중국의 이 무역망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나라 배들도 다 글로 들어갈 거 아니냐. 막상 그거 짓고 났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빚만 생기고 수익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스리랑카에 한반토타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것도 중국 1대1로 사업에서 지어줬는데 이게 사실은 수익성이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빚을 못 갚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운영권을 장기적으로 그냥 압류를 해버렸어요.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라든지 라오스의 고속철도 같은 사업들도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에요. 수익성이 전혀 없다시피 해요. 전혀라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수익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야 이거 완전 중국한테 뒤통수 맞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뜯어먹어서 이익을 많이 받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걸로 디폴트해서 띄어먹힌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처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참여국가한테 뭐 약속했던 그 투자액의 뭐 절반 이하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고 중국도 자기네들도 이제 재원이 없는 거죠. 자원 이 1대1로에 들어간 나라 중에 그래서 이익을 본 나라가 거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협력을 하고 외교관 정상회담도 하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사실 아마 속으로 감정은 이제 안에서 국민들의 그 정서는 굉장히 나빠졌겠죠. 브릭스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그러니까 소득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커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죠. 북미는 나프타가 있죠.
남미는 남미 공동시장 그래가지고 거기 머커서라는 그 남미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브라질이 리더예요. 제 경제 규모도 크고 대장 노릇을 하는데 이게 1대1로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의 종속이 된다거든.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던 거죠. 정말로 이 뭐 그것 때문에 무슨 뭐 외교권을 뺏기고 이거 당연히 아닌데 어쨌든 들어가는 순간에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지역의 그 자유무역 공동체 안에 리더가 되는 그 브라질의 자존심이 이제 허락을 안 한 거죠. 그 당시에 더군다나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그러면서 브라질에서는 이 1대1로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안 한 게 브라질 경제에서는 정말 큰 다행이었던 거고. 아무래도 당장 차관을 주겠다라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죠. 그래서 자기네가 정말 필요한 인프라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여러 나라들, 뭐 스리랑카, 파키스탄, 뭐 라오스 이런 나라들은 수익성이 없는 프로젝트에다가 과도하게 투자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였거든요. 그동안 다 다른 나라 사례도 보고 쭉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브라질 입장에서는 저게 득보다는 실이 크다라고 생각을 이제 판단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얘기를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꼭 시진핑뿐만이 아니라. 근데 바로 그런 점이 이제 미중 갈등을 굉장히 격화시킨 과정이었고요. 실제로 중국의 기술이 또 많이 향상된 부분은 또 많이 있어요. 특히 특정 분야에서 보면은 정말 첨단 분야,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말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워낙 땅이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AI 분야에서도 그 엄청난 데이터 양을 가지고서 중국이 상당히 또 선도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하고 경쟁을 하고 공식적으로 미국하고 이 패권 구도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로 그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통계가 나왔어요. 작년에 16세에서 24세 청년 인구가 총 9,600만 명이다. 1,600만 명이 탕핑족이라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뭐 60에서 70%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글자 그대로 폼나는 거. 로켓 쏘아 올리고 양자 컴퓨터 만들고 이러한 정책 자체가 저는 과연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취하는 게 맞는 정책 방향인지.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입니다.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통계가 나왔어요. 작년에 중국의 그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발표가 됐었는데 당국에서는 19.6%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때 이제 외국이 아니라 베이징 대학의 장단단 교수라는 분이 그 여자 교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은 16세에서 24세 청년 인구가 총 9,600만 명이다. 근데 이 중에 3,200만 명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6,400만 명이 비노동이고 근데 그 중에 물론 학생이 4,800만이니까 원래 학생은 다 이제 빼고 계산합니다. 다른 나라도 1,600만 명이 탕핑족이라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기가 정말로 일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니까 구직 전선에서 빠진 게 1,600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왔을 때 이 중에 취업할 사람이 또 몇이나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 숫자도 점점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50% 이상일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서 중국에서 이게 작년 7월인데 이제 여기서 통계를 발표를 멈췄죠. 그리고 한동안 몇 달 동안 통계 발표를 안 하다가 통계 기준을 바꿨는데 정확히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중국 통계라는 게 사실 잘 믿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그걸 바꿔가지고 갑자기 올해 나와서 이제 청년 실업률이 작년 12월부터 한 14에서 15%로 갑자기 뚝 떨어지게 나오는데 그동안 그렇게 취업량이 늘어났을 리가 없어요. 고용량이. 중국하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하고 이 ILO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 되느냐인데 중국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으로 칩니다. 중국의 실업률이라는 거는 굉장히 숫자를 낮춰서 과소 추정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아마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뭐 60에서 70%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까지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도 그냥 막연한 추측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 통계 기준을 바꿨더니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졌거든요. 이게 갑자기 그냥 뚝 떨어져서 10%대로 떨어졌다가 이 46.5%
0.5%라는 것 자체도 주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을 다 취업자로 계산을 했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요새 보니까 중국에서 얼마 전에도 이 배달기사가 굉장히 늘었다 그러거든요. 배달기사 쪽으로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처우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1시간 정도, 하루 정도 일하고 와도 다 취업자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도 거의 50%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중국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은 나라는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빈부격차가 큰 거는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연유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중국은 더 복합적인데 중국은 처음에 개발하는 단계부터 그때 덩샤오핑이 개방을 할 때 전국을 동시에 개방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동부 연안부터 개방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도시에 들어올 수는 있어도 도시에서 자기 이름으로 집을 사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에 농민공들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요.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돈 벌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소득이 확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간 소득이 전부 다 동부 연안 쪽에만 된 거고 아직도 관시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공기업의 비중이 아주 높죠. 이런 나라에서 그럼 돈을 번다 그러면 물론 마윈 같은 사람처럼 특출하게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공산당하고 연결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 부가 더더욱 특혜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도시하고 농촌 간에도 농민들이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것 사다리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중국처럼 이렇게 완전히 지역과 도시, 농촌, 그 다음에 공산당의 연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집중 현상이 중국은 더 셌던 거죠. 그리고 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편차가 워낙 컸다는 게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빈부격차가 큰 게 중국은 지금 현재 그런 과거의 정책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권과 그 전에 바이든 정권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 두 정권에서 가장 유사한 부분은 통상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중에서도 특히 대중국 정책이죠. 그래서 이번에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중국은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 정도의 차이로 봤을 때 그나마 해리스가 조금 덜했고 트럼프는 조금 더 강하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할 거다. 하지만 원칙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처음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왔을 때 중국과의 디커플링 그러면서 중국과는 완전히 이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바이든이 당선이 된 이후에는 그 표현을 약간 순화시켜서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너무 편중보다는 위험을 분산하게 다른 나라도 조금 간다. 사실 내용은 같아요. 같은데 표현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정도를 약간 약하게 한 것뿐입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2기가 됐는데 오히려 보다 노골적으로 더 중국을 압박하지 않겠냐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아마 그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또 저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사실 우리나라한테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도 우리나라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수출을 하게 되면 중국산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또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은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에 더 안 팔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하고의 무역에서 우리가 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적자폭이 더 커질 수가 있죠. 좀 부정적인 요소는 있고 다만 미국에서 중국의 첨단 산업들, 전략 산업들을 이제 견제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빠르게 우리나라 기업들을 쫓아오고 있는데 이 속도를 확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데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는 중국의 추격을 한숨 돌리고 다른 산업, 철강, 조선이라도 그 산업 내에서도 상당히 하이텍 분야에서 중국이 많이 쫓아왔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부분에서 더 추격하는 걸 갖다가 지금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또 견제 효과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과거에 발표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본주의의 소비 문화를 지향하고 발전적인 전략산업, 첨단산업 위주의 성장을 해야 된다. 빅테크 소비 기업들에 대한 거를 억누르고 그 다음에 사교육 시장 억누르고 부동산 억누르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좀 너무 버블이 좀 커지긴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규제를 갑작스럽게 가했죠. 이렇게 하면서 글자 그대로 폼나는 거 막 로켓 쏘아 올리고 양자 컴퓨터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정책
자체가 저는 과연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취하는 게 맞는 정책 방향인지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거를 뜯어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공기업의 비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간에서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게 사업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조건은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줘야 돼요. 개인 자체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건 큰 손들이 투자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익이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보상을 갖다가 확실하게 자기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정부에서 돈을 뺏어갈 수 있다? 마윈처럼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잡아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창업이나 새로운 기술이 사업화되는 과정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중국의 그 부양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돈 때려넣는 거다? 그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도 좋은 흐름으로 갈아타긴 어렵고, 과거처럼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간다? 이런 거는 어렵고, 서서히 침체가 길어진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중국 외에 차이나 플러스 원, 차이나 플러스 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의 비중을 약간씩은 줄여나가는, 중국 의존도를 계속 조금씩이라도 낮춰가는 게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중국처럼 큰 나라가 경제가 침체가 되는 원인이 딱 하나로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크게 보면은 서너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지방 정부의 부채가 너무 이제 과도했다. 그동안 경제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이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부채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죠. 부채를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된 것도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중 갈등이죠.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죠. 중국 제품을 갖다가 가장 많이 소비를 해줬던 미국인데, 물론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량이 뭐 완전히 확 줄어든 건 아닌데, 그 전략 산업이라고 부를 만한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굉장히 그 북미 시장에서 고전을 하고 있죠. 또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과거에 이제 그 흐름대로 갔었는데, 공동부유라든지 뭐 이런 쪽을 택하면서 과도한 소비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거품을 제거한다.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들을 많이 규제를 했죠. 정말로 육성하려 그러는 건 어느 쪽이냐면은 국가 전략 산업, 그래서 뭐 반도체, 양자 컴퓨터, 우주 산업, 뭐 이런 항공 산업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쪽 산업으로다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청년 실업과 관련된 게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인 게 사교육을 갖다 크게 규제했어요. 젊은이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기업에도 들어가지만 사교육 시장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얻고 있는데, 이제 그 자리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지방 정부의 부동산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기업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부동산에서 뭐 헝다그룹도 그랬고 굉장히 많은 또 타격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그룹에서 일하는 다양한 전문직들이 있거든요. 변호사나 회계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또 사라지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하나는 부채 문제였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뭐 공동 부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소비와 관련된 쪽에 대해서 지나치게 타이트한 정책을 썼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미중 갈등으로 인한 어떤 무역 감소, 요렇게를 뽑을 수 있고요. 여기다가 또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국도 이제 굉장히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합쳐지면서 중국이 단기적으로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발언을 한 거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를 아마 이제 염두에 두고 한 얘기 같습니다. 과거에는 덩쇼핑 시절에 보면 도광양액을 해서 미국한테 몸을 좀 낮추는 상태였거든요. 그 이후에도 그런 기조를 이어져 왔고,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계속 규모가 커지면서 조금씩 이제 미국의 위협이 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시진핑 주석은 자기가 이제 2기로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을 갖추었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너무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기술력적으로도 많이 쫓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더니 세계의 뭐 심각한 도전이라고 그랬는데, 미국 입장에서 또 뒤집어서 보면은, 그럼 그동안 과연 중국이 공정무역을 했었냐? 중국은 기업들한테 보조금 주고 산업 스파이 활동도 해외에서 많이 하고 이러지 않았냐? 미국이 지금 자국부 산업 보호한다 그러는 거 갖다가 불공정하다 그러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동안 중국은 어떻게 했었냐라고 미국에서 또 되물을 수가 있는 거죠. 양쪽 입장이 그렇게 서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견제까지도 못 가고 약간 항의 정도죠. 예.
거기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라이트하이저라고 지난번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무역 대표부를 했던 사람인데 그 라이트하이저의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동안 세계가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하나의 세계가 되면서 자유시장 경제로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면서 미국만 손해보는 시합을 했었다는 거예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EU 쪽에서도 자국 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 보조 관세를 굉장히 주거든요.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 비판을 하는 책을 썼던 사람이 무역 대표부가 돼서 무역 통상 정책을 이제 좌우한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한 번 한 다음에 이제 경험도 있는 상태에서 이번엔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한 가지 이런 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선거하는 과정에서 모든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60%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아마 트럼프 특유의 블러핑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미국도 타격이 큽니다. 인플레가 엄청날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오는 그 싼 제조품들 덕분에 그래도 가격이 이만큼이나 유지가 되는 건데 모든 제품에 60% 관세를 매긴다? 미국 소비자들이 결국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 산업이 아니면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아주 핵심적인 첨단 산업,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산업이 아니면은 일반 소비재에 대해서 관세를 60%까지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올릴 수는 있어도 모든 제품에 대한 60% 이거는 저는 뭐 현실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이번에 이제 3단계 부양책을 낸 거죠. 처음에 뭐 금융 쪽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재정정책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다가 10조 위안을 부양책으로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약간은 실망스러워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적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시장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이번엔 부양책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계 금융시장의 반응은 도움이 일부는 되겠지만 크게 그 만족스럽지 못하다. 약간 이런 이미지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도 가장 근본적으로 이런 거죠. 다른 거는 다 괜찮고 실물 경제가 괜찮은데 신용 경색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돈을 푸는 부양책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맞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경기 후퇴를 조금 늦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효율이라든지 아니면 미중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 부양책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느냐? 그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경제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부문에서의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민간으로 넘기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제도 개혁이 있냐면 저는 그런 거 전혀 없고 단순히 돈을 넣는데 지금 그 단순히 돈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정말 일시적인 신용경색이 왔을 때의 얘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은 이제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중국이 봉착한 문제는. 네. 라이칭도에 대지하는 거는 중국에 대한 공식적인 도전으로 보겠다. 그랬는데 민진당이 일당이 됐거든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시진핑이 이제 하나의 중국을 원한다라는 거는 평생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걸로 가장 큰 거라 그러면 역시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 광기는 어떻게 뭐 예상은 못하는 겁니다만 한 1, 2주라도 버텨주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일단 이제 대만의 역사가 사실은 기록으로 남기 시작한 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 전에 이제 사람은 산지는 오래됐을 텐데 기록으로 남기 시작한 게 뭐 15세기, 16세기 이후가 되려나? 아마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뭐 사람들이 대충은 아는데 뭐 잘 모르고 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만이 역사에 본격적으로 드러난 거는 청나라 때입니다. 청나라 때 이제 복명운동, 명나라 이제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쫓겨서 가게 됐고 다시 청나라가 이제 그 대만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물론 대만에도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민족이 한족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섞여가지고 뭐 별로 남아있진 않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청나라 때 본격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게 돼요. 물론 이제 명나라 때도 그렇고 원나라 때도 그렇고 거기다가 무슨 뭐 자기네 그 통치하는 그 관청을 세웠다 이런 기록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뭐 거기까지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관리들을 파견한 거는 청나라 때인데, 근데 그 청나라 때조차도 굉장히 중앙정부의 그 영향력은 적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만은 뭐 별로 중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별로 그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산 셈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대만이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떠오르는 거는 물론 2차 대전 때 일본이 점령을 한 것도 있고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결국 이제 대만에서 그때 장제스가
국민당군을 이끌고 내려오면서. 그래가지고 대만에서도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은 그 장제스가 와서 국민당 정부를 별로 또 좋아하진 않았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도 갈등이 많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 장제스가 그래도 절대적인 그 힘을 가지고서 대만을 통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당이 사실상 독재를 계속 한 거죠. 계속해서 쭉 독재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원래 대만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주로 중심이 돼서 만든 게 민진당이라는 당이죠. 이번에도 이제 대만 총선에서 민진당이 제1당이 되긴 했죠. 과반수는 안 되지만. 당이 이제 3개가 됐어요. 근데 민진당하고 국민당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둘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민중당이라는 당이 또 이제 만들어져요. 그 의사 출신인데. 그러면서 이제 민중당이 제3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도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근데 정치 노선을 보면은 국민당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이제 인정을 한다 그럴까? 그래서 중국하고 친중 정권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정확하게 친중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지만 제가 중국하고 비교적 그래도 우호적인 관계를 더 유지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민진당은 뭐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중국한테 반감을 가지고 있는 당이고요. 그리고 민중당이 그 중간쯤 돼요. 싸울 건 싸우고 협력할 건 협력한다. 요 3개의 당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라이칭더 민진당 당수가 총통이 된 셈이죠. 그렇게 됐는데 그 전에 있었던 차이잉원 총통의 이제 후계자로 들어온 건데 이게 만약에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제 관측도 있었죠. 근데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당장 우리 대만 독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국을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당이 만약 설정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니까 하나로 합칩시다.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가만 보면은 저는 이 대만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가만 보면서 서로 뭐 말은 좀 다르게 하는데 셋 다 원하는 거는 현상 유지예요. 왜냐하면은 당장 독립선언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하고 합칠 리도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이. 그냥 현상 유지 상태인데 다만 이제 약간 중국에 더 우호적으로 좀 외교 라인을 가동을 하고 중국하고 협력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이 국민당이고 중국한테 대해서 조금 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쪽이 민진당이 되는 거죠. 지금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정말 재밌었던 게 중국에서 대만 시민권을 가지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투표하라고 비행기 표값까지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국민당 가서 찍으라고. 근데 뭐 그게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는 그래가지고 타이완 사람들이 라이칭더를 지지하는 거는 중국에 대한 공식적인 도전으로 보겠다. 그랬는데 민진당이 1당이 됐거든요. 그때 중국에서 그때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봤자 40%니까 타이완 사람들이 라이칭더를 지지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도 당장 공격을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말은 해놨는데 그 다음에 변명을 기가 막히게 한 거죠. 40%밖에 안 되니까 60%가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국에서. 60%는 라이칭더를 싫어합니다. 이러면서 대만 사람들이 우리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영부영 넘어가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게 서로 간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서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체면은 차려야겠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간 거였죠, 이번에. 가장 큰 거는 역시 시진핑이 이제 하나의 중국을 원한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중국의 대굴기, 그래서 미국하고 맞서려면 당연히 대만을 점령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무슨 이게 게임하듯이 쉬운 건 아니니까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하고 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평생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걸로 가장 큰 거라 그러면 역시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걸 내세우고 싶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될까요? 물론 독재자의 광기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예상은 못하는 겁니다. 히틀러가 그런 전쟁을 그렇게 무모하게 일으킬지는 예상을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 푸틴 정권도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쳐들어갈 거라고 감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문가들 대부분 저렇게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광기는 어떻게 예상을 못하는 겁니다만 정상적인 사고라면은 시진핑이
대만을 저는 27년에 뭐 쳐들어가겠다. 이거는 그냥 일종의 블러핑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대만은 자기네가 중국에서 마음 먹고 쳐들어오면은 뭐 1년 버티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죠. 단기간은 버틸 수 있어요. 대만이 상륙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과거에 국민당이 쫓겨내려간 직후에 한번 쳐들어갔다 실패했죠. 상륙에. 거기 상륙하기 굉장히 어렵고 대만도 나름대로 이제 군사력을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점령은 못 하는데 대만에서 한 1, 2주라도 버텨주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대만은 결국은 대만과 미국의 공조가 가장 중요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상륙을 지연시키면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대만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쉽게 내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아까 말하시고 경제적인 이유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지정학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위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줄 수가 없어요. 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고 저래서 오히려 중국이 대만을 점령을 해버리면은 뭐 그 TSMC에 있는 기술자를 전부 미국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그걸 좋아한다는 이런 판타지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TSMC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간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데려간다고 해서 똑같은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포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대만도 그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외교 라인을 풀 가동을 하고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에 세계화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특히 무역량이 워낙 많죠, 우리나라가.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만약에 대만하고 전쟁이 나게 되면은 뭐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중국의 물건을 못 팔거든요. 이 타격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다가 직접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하는 생산기지로도 중국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정말로 무역이 딱 단절이 돼버리면은 우리나라가 물건을 파는 것도 엄청나게 손해를 보지만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부품을 사와야 되는데 이것도 막히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전쟁이 저는 나지 않는다는 쪽에 더 비중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정말로 중국을 갖다가 봉쇄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일상적인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군사 무기라든가 이런 거랑 관련 없는 쪽에서는 저는 그 무역은 그냥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도 물론 경제 제재가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생필품이나 이런 거 사오는 거를 아예 다 끊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은 저는 뭐 거기서 뭐 마이너스 23% 이렇게 나 얘기했는데 그거는 좀 과장된 수치 같고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많이 있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덜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해외에 자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버블 경제 시절에 뭐 투자를 잘못한 것도 많은데 어쨌든 그때부터 꾸준히 돈이 많았으니까 해외 자산을 많이 매입해 놨거든요. 그 들어오는 자본 수지 흑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타격이 조금 덜 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도 타격은 상당하겠죠. 첫 번째는 경제 제재부터 들어갈 거고요. 저는 진짜로 대만을 중국이 상륙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이쪽에 이제 함대가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대로 중국 본토를 건드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중국에 대해서 상륙을 못하도록 막는 역할은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너무나 그 뭐라 그럴까 좀 큰 일이어서 예측이라는 게 과연 정말 군사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상륙을 굉장히 강하게 저지하는 거를 지원을 해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대만 공격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로 그 카드를 쓸 가능성도 저는 100%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진짜로 그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타격을 보고 우리나라처럼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굉장히 큰 타격을 볼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만약에 모든 제품에 다 그렇게 한다면은. 근데 모든 제품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도 전쟁을 하더라도 자기네들도 피해를 좀 줄여가면서 하고 싶지 서로. 사실 중국하고 그 대만의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특히 그 민진당이 또 뭐 재집권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갈등이 고조되고 이게 동아시아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저는 겁을 너무 내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거를 준비를 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준비를 하는 건 당연히 하고 또 그쪽에서는 이제 분석을 계속하고 또 보통 일반 기업들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또 이쪽으로 준비하는 측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너무 자극적으로 흐르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전쟁이 뭐 100% 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국제 정세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저보고 너무 무사 안일하게 뭐 대응하다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준비를 먼저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러는데 그 말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라든지 전쟁이 날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는 그건 다 준비를 할 사람들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그 유튜브 같은 데 쭉 보다 보면서 나오는 거 보면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한테 겁만 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 거는 좀 더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